이제 2차, 3차 5개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었을 때 중공업 생산량이 증대를 했고, 그래서 독일과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보면은요, 강철은 4.5배, 전력은 8배, 시멘트 2배, 석탄 4배, 석유 3배, 이런 형태로 이제 2차, 3차 5개년 계획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크게 중공업 생산량이 증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산업도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사실은 스탈린의 이러한 산업화에는 항상 이 군수산업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와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계속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국가 방위의 차원에서 이러한 중공업을 집중을 했고, 또 군수산업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재 산업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비 문제, 국민의 그러한 그 소득 수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종이 소비량을 보고 그걸 좀 평가를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소비량이 1103파운드,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은 93파운드. 이것으로 이제 이 소비재,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아주 소련의 경우에는 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아주 취약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그 나라 경제의 하나의 좀 그 본질을 밝힐 때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탈린의 경제 개발은 보면은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순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산된 상태에서 분배를 통해서 이 열매가 이러한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져야 그것을 가지고 소비를 해서 내수가 뒷받침이 되어서 경제가 견고해지는데, 이것은 생산만 있고 분배나 소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자원에 관련된 것만 남고 다른 모든 기술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든 산업들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취약한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기간 동안에 이러한 복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주 열악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임시 막사에서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그런데 교육은 아주 유일한 그런 혜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그 중공업 관련해서 기술자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아주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사라졌습니다. 문맹률이 사라지고 아주 이러한 이 교육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혜택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차, 3차 5개년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 중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1905년도나 1917년도에 그런 혁명의 이상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1차 5개년 계획 할 때는 뭐 계속 선동을 해대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상은 이제 다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2차, 3차 5개년 계획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차, 3차 5개년 계획이 1933년도부터 41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 41년도는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했는데 이 기간 중에 중요한 하나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탈린의 대숙청 사건인데요. 1934년도부터 38년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런 대숙청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아주 그렇게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스탈린의 이 대숙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숙청을 했는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지금도 모릅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고 아주 죽었는데 그 숙청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 근거도 잘 모릅니다. 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경제 개혁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스탈린 숙청은 그와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키로프가 암살이 되었는데요. 이 키로프는 스탈린의 거의 후계자로 보여지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키로프는 스탈린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그 정도로 서로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로프가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훗날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후르시초프가 등장을 하는데요. 후르시초프가 전당대회 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키로프를 죽인 사람은 스탈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그 배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미스테리이면서 정말 후르시초프가 말한 것처럼 스탈린이 그렇게 암살을 했다면은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숙청된 사람만 2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총살당하고 해서 죽은 사람을 한 68만 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때 총살당해서 죽은 사람 68만 명은 이 퀄리티가 달라요. 다른 그 죽음하고 이건 내용의 이 본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68만 명은 다 당 지도자들이었고 군인들이었고 인텔리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68만 명은 일반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다르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암살이 됐을 때 조사를 시작하고 이제 과거 반대파들을 제거하는데 이 키로프 암살의 그러한 이 배후로 놓고 이제 과거 반대파들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거 작업들이 1936년도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때 카메네예프, 지노비에프 이런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트로츠키의 그 측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숙청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반대자들이 다 숙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츠키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때 1차적으로 다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숙청이 완료되었을 때 보통 이제 역사가들이 판단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숙청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적들이 이때 다 제거가 된 것으로 봅니다. 트로츠키는 1940년도에 이제 그 암살을 당하고요. 멕시코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해서 1936년도에 이르렀을 때는 이 정적들이 다 제거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적들이 다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스탈린의 정적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청은 끝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단계 숙청이 또 시작됩니다.
당 간부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스탈린이 이제 누구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별장으로 부릅니다. 친구로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친구로서 불러서 갔는데 대화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숙청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스탈린이 전부 사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고문할 것인지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 다 그것을 지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 명단들을 바라보고 많이들 놀랐다고 그래요. 다 자신들의 좋은 친구들이었고 또 그 탁월한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도 많이 이거 숙청을 하고 죽여가지고 군대를 지휘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고전을 했어요. 지휘관을 이때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고전을 좀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17차 대의원들, 이제 공산당 간부들이죠. 이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총살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주로 제거한 사람들은 10월 혁명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때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숙청은 또 끝나지 않았어요. 3차 숙청이 또 시작됐는데요. 제5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스파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독일에서 히틀러가 볼셰비키를 비난하고 이랬을 때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유학 온 사람들도 다 스파이 2명 씌워가지고 이렇게 숙청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거의 다 이때 숙청을 당합니다. 그리고 변방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말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해주에 있는 그런 한국인들 다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곳이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자흐나 우즈베키스탄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은 약 25만 명을 이주시켰는데 도착한 곳을 보았을 때는 한 1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한 이 7만 명은 어디로 갔나 어떻게 됐나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많이 살해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고 색출 캠페인을 벌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탈린의 이 대숙청에 대해서 이것의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 첫 번째 단계까지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 다음 이런 일을 이렇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편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집증으로 보고 있고 이제 친구들을 많이 살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편집증으로 그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탈린은 공산주의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이러한 장인성을 가진 사람만이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인격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공산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보면은 항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의 그 특성은 항상 이러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졌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탈린의 이런 형태를 가장 잘 본받은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그리고 스탈린이 이 한국전쟁도 김일성과 함께 일으켰고요. 스탈린이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한국전쟁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개년 교육이 거의 끝 무렵에 이르렀을 때 독일과의 이 전쟁이 이제 발생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죠. 초기에는 고전했어요. 이때 지휘관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요. 이제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공장들이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장들을 동부로 대거 이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을 이제 물리칩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독에 대한 지배권을 이렇게 획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스탈린의 2차, 3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이 스탈린의 이 경제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그 이후 세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후르시초프는 계속 이것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조속히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신념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 때까지만 해도 이 소련의 이 경제와 또 서방 세계의 이 경제가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계속적으로 이 스탈린의 계획 경제를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있다면은 중화공업 중심으로만 하던 것을 이제는 농업과 경공업으로 이제 좀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경공업 등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경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정책과 우주개발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좀 생각할 그러한 내용들이 좀 존재하죠. 이 기술들은 소비와 관련된 기술들이 아니에요.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소비와 관련이 돼서 경제가 계속 순환을 이루어줘야 돼요. 순환을. 그래야 이게 경제가 발전을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아이템 가지고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공업이 국방정책으로 가고 우주개발로 가고, 우주선을 미국보다 먼저 쏘았으니까요.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서 재래식 그 무기에서 이제는 그 새로운 그러한 무기 체계로 이제 바뀌는 이러한 이제 경제 정책을 취했습니다.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경제가 정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경제가,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자기가 말한 내용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 목표를 많이 세웠는데 한 번도 그걸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로는 이미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계를 맞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브레즈네프 때입니다. 브레즈네프 때에 있어서는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브레즈네프는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었고 안정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레즈네프 때에는 공산주의 지상낙원 건설에 대한 허상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코시킨 개혁을 시도를 하는데요. 결국은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계속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회귀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브레즈네프 때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드로포프, 체르넨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고령에다가 또 일찍들 죽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더 있었는데, 이때 고르바초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고요. 또 인간미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후르시초프도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좀 하는데요. 스탈린의 그 잔인 무도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 이 대표 회의 때 발표한 문서를 이제 고르바초프가 보고 어떻게 보면 고르바초프의 정신적인 스승은 후르시초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이 공산주의 이 경제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석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글라스노스트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르바초프는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숨길 것인가? 이때 고르바초프는 정보 공개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숨기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개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개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비슷한 그러한 컨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봤을 때 소련 경제를 이제는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의 나타났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경제를 재건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경제를 재건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시장경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이것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시장경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정직한 그 조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르바초프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경제로 가기에는 이 러시아 경제가 너무 허약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공장을 지어놓고 추진을 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천연자원 관련된 것만 이거 갖다 그냥 팔면 되는 것이니까요. 의미가 있었고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재 2020년 현재 러시아의 GDP의 한 30-40%를 석유, 석탄, 이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60-70%를 석유하고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남은 거예요. 다른 것은 세계 경쟁력이 없었어요. 너무 둔탁하고 너무 비싸고 이제 쓸데없는 기술들만 많이 발달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석유값이,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석유값이 올라가면 호황이고요. 석유값이 떨어지면 불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시장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석유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옐친은 자본주의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아주 이제 고르바초프보다 더 이제 과격하게 나아갔죠. 나아갔는데 결국은 이제 석유값이 이제 폭락을 하니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제 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소련 경제의 계획 경제의 실상인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이끌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실상인 것입니다. 기업들의 주인이 국가가 되었을 때 이런 천연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산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주인이 돼서 그 기업을 운영하겠다 했을 때에는 세계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경제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일어나는 경제개발과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일어나는 경제개발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와 스탈린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판이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경제개발 내내 즐거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진행이 됐고요. 러시아에서는 1억 명의 농민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은 아주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아주 활기 있고 에너지 있게 일을 했고요. 또 이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또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희망과 소망에 넘쳐났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전혀 국민들에게 고통스럽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그때 이 행복감이 차고 넘쳐났던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차이가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왜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느냐? 그것은 이 열매가 국민에게, 기업에게 귀속되는
그런 형태의 경제 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탈린의 경제 개발은 전부 국가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1년 지나 2년 지나 또 몇 년 지난 상태에서는 이제는 이 이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온통 강제 노역만 남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국민에게 가게 되니까, 기업에게 가게 되니까 지속적인 순환 경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일에 창의성 있게 일하는 사람이 전부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민 전체가 혹은 기업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살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맨 위에 있는 리더의 창의성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제개발은 기업들 하나하나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업들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랬을 때 경제 환경이 바뀌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4차 산업이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간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같은 데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의료 쪽에서 이런 그 창의성이 요청될 때 많은 바이오 산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IT가 일어나고 소프트웨어가 일어납니다.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이 지속적인 경제의 순환과 또 경제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은 이렇게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기업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힘있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천연자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들은 다 도태돼 버렸습니다. 고철덩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순환경제에 참여를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경제개발의 경제개발과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의 경제개발의 아주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제 원리는 생산, 분배, 소비의 원리가 잘 작동이 되어야 이 경제가 순환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국가가 기업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생산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분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소득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또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것은 아주 취약한 그런 경제 구조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소비가 일어나야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 상태에서 고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고사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계 시장에 나아가서라도 이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또 없죠. 그러니까 고사된 그러한 기업들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GDP 순위가 11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1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인구도 지금 한 1억 7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면적도 땅 면적도 미국의 2배, 조금 못 되는데 2배 정도 됩니다. 전체 지구 면적의 9분의 1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석유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자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석유에 의해서 이 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인당 GDP를 놓고 봤을 때는
러시아는 63위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1,0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28위에서 31,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경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결론으로 이러한 민주주의 이 경제 개발은 아무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주도하면서 기업이 주인되게 하는 경제 개발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 개발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경제 개발을 주도하는 그 주체가 이권 문제에 빠집니다. 기업들에게 넘겨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이권이 개입을 하게 되고 측근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애국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애국심이 아주 이 나라라는 재단에 자기 목숨 바친 그러한 애국심이 우리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구조주의 철학에서는 무의식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이 그게 진정한 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박정희하고 정주영하고 대화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럽니다. 정 회장 조선소를 하시오. 그럽니다. 정주영 회장은 깜짝 놀라서 아니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박정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회장 당신이나 나나 이 국가라는 재단에 목숨 바쳤잖소. 그리고 현대가 어디 당신 거요? 하시오. 해가지고 현대조선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 중에 대화 가운데 나온 발언인데 박정희는 자기 목숨을 국가라는 재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애국심이 없이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박정희의 이 모델을 배우려고 옵니까? 그러나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것은 사육이 개입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이걸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자유민주 체제는 붕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론으로 두 번째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에트가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공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에 이르기 전 단계로서 사회주의가 있는데 그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요청이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이 중간 공산주의로 가는 그 시기 중에 요청이 된다는 것이죠. 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가기 바로 전 단계로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그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가 출현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시장 경제 속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북유럽을 비롯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가의 재정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슈는 뭐였냐면 북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데들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면서 복지 모델을 강화시킨 그러한 국가들입니다. 그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 자꾸 거기에다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국가가 기업들을 지금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기업들을 장악해서 국민들을 국가가 보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인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바탕하에 복지 모델이 그 위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이용해서 그 용어를 이용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용어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을 시켜요. 거짓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동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잘 유념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